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개봉 20일 만에 관객 600만 명을 돌파하면서 오랜만에 극장가에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나이트라인 초대석 오늘은 영화 왕과 사는 남자에서 새로운 환명의 역할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배우 유지태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영화 왕과 사는 남자 요즘 600만 관객을 돌파해서 소감이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제가 약 30년 동안 배우 활동을 네. 했는데요. 네, 한 30여 편 중에 가장 크게 성공한 작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아마 장항준 감독님도 가장 크게 성공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너무 기쁘고 예. 네, 특히 요즘 한국 영화계가 좀 글쎄요. 힘들었었는데 네, 왕과 사는 남자가 이렇게 성공을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 한동안 한국 영화계가 좀 침체를 겪고 있는 시절인데 이런 가운데 이 왕과 사는 남자가 관객들의 발길을 극장으로 돌릴 수 있던 요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영화가 그 기존에 저도 그렇지만 네. 좀 많은 어떤 가르침 같은 것도 있었고 또 작가성이 좀 돋보이는 영화 시대가 있었는데요. 저희 왕과 사는 남자 같은 경우는 공감할 수 있는 영화여서 관객들에게 사랑받는 게 아닌가. 게다가 감독님이 참 잘 조율도 해주시고 이 배우들의 어떤 그 연기 열정, 진정성이 좀 잘 전달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맡으신 역할 한명희는 실존 인물이고 또 여러 배우가 한명희를 또 연기했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또 맡으셨을 때 좀 부담이 적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아무래도 그 실존 인물을 연기하는 건 굉장히 부담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또 이 한명회를 연기하신 분들이 너무 연기력이 출중하신 분들이 연기를 하셨어가지고 연기를 좀 잘 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영화를 촬영을 할 때는 그 실존 인물 어떤 영화 자료를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업 영화로서의 어떤 기능성이 강조돼야 되고 제가 맡은 한명회는 이 영화 속의 악인의 역할을 잘 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뭐랄까요 사명감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악인을 표현을 할 때 너무 기능성만 강조가 되면 네. 그 인물 자체가 매력이 없을 수가 있어요. 오히려 재미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한명회를 기능적으로 악인으로 잘 그려내면서 감정의 층위나 감정의 결을 잘 담아내야 되겠다라는 어떤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자, 유지태 씨가 연기한 이 한명희는 폭언이나 고함 뭐 이런 걸 지르는 대신 기골이 장대한 모습 또 강렬한 눈빛으로 네. 또 새롭게 이 존재감을 나타냈는데 자 이런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 피지컬이나 뭐 동선에서 특별히 뭐 염두에 두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그렇죠. 이제 그 연기가 뭐 즉흥적인 어떤 면을 담당하면서 사실성을 강조하는 그 연기들도 있고 네. 어떤 대사가 구성진 그 미를 좀 추구하는 연기도 있는데요. 이 영화 매체에서는 이미지라고 해야 될까요? 그 존재감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존재감을 빌드업을 하게 되면 그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데 그 분위기가 그 대사 100마디보다 더 중요할 때가 있죠. 네, 그래서 그런 한명의 어떤 이미지나 존재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좀 노력을 기울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뭐 같이 출연했던 유해진 배우와는 뭐 주유소 습격 사건을 네네네, 같이 네네네. 하셨고 아주 오랜만에 호흡을 맞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번에도 호흡이 좋았죠? 뭐 제가 직접적으로 연기를 같이 예. 하지는 못했지만 주유소 습격 사건이 20년이 그렇죠. 넘었죠. 1999 년으로 알고 네네네네. 네, 그때 이제 힘들 때 만났었는데 지금 성공한 모습 그리고 훌륭한 연기자의 어떤 모습을 보니까 개인적으로 너무 기쁘고 그의 화양연화를 함께해서 네. 너무 감사하고 기쁠 뿐입니다. 네. 이 유지태 씨가 꼽는 이 왕과 사는 남자의 명장면이 있다면 어떤 장면을 꼽으시겠습니까? 아무래도 그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들을 해주시는데요. 단종하고 한명회가 적나라하게 이게 붙는 그 장면, 그 장면이 아무래도 이 영화의 백미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벌써 배우로 데뷔하신 지가 28년이 됐더라고요. 제가 이제 네. 찾아보니까.
뭐 영화를 직접 연출하시기도 하고 네네. 또 이제는 학생들에게 영화를 가르치는 교수님이시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유지태 씨가 생각하는 이제 배우라는 직업은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떤 직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배우는 특히 이제 그 매체를 담당하는 배우는 투자를 이끄는 존재이기도 네. 해서 어떤 개인적인 성공을 누리기보다는 그 작품을 대표하는 그리고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그 투자를 받아낸 만큼이나 지키려는 어떤 그 책임 의식 그리고 이 전체를 아우르는 그 리더십이 참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예. 벌써 마지막 질문이 되겠는데 이제 앞으로 대중들에게 어떤 배우로 남고 싶으신지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제가 어릴 때부터 그 한 역할에 함몰되는 배우를 가장 지향했었는데요.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전할 만한 작품, 도전할 만한 연기를 도전을 하면서 계속 저의 어떤 연기 세계를 개척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더불어서 이 문화적인 측면 또한 공부하고 또 그 학생들 그리고 우리 동료들과 함께 잘 인생을 설계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늦은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단종이 진정한 주인공이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왕위를 빼앗긴 어린 왕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 왕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개봉 5일 만에 100만 관객을 돌파하며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영화 왕과 사는 남자. 영화 속 단종과 어몽도, 숙부였던 금성대군까지 영화 속 숨겨진 이야기들을 세브스 뉴스가 직접 알아봤습니다. 할아버지가 그 유명한 세종, 아버지는 엄친아 중 엄친아였다는 문종, 그리고 그 문종의 적장자, 바로 단종인데요. 왕세손부터 왕까지 오른 찐 적통으로 단종은 세계사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순도 100%의 완벽한 적통성을 갖춘 적손, 혈통, 계승 순서, 직위 절차를 모두 충족해 유교국가였던 조선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했던 명분 하나만큼은 흠잡을 구석이 없었던 왕이었죠. 그렇게 태어난 1441년생 이홍이 조선의 6대왕 단종, 삼촌이었던 수영대군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유배길에 올랐는데 그 당시 나이가 고작 16살, 지금으로 치면 겨우 중학교 3학년의 나이였습니다. 실제 단종이 영월 유배지에 있었던 기간은 총 5개월로 그중 청룡포에서의 체류는 2-3개월로 매우 짧았다고 하고요. 이후 청룡포에서 관풍원으로 거처를 옮겼다고 하죠. 세종은 손자 단종이 태어나자 뛸 듯이 기뻐했다고 전해집니다. 진짜 힘들게 낳은 적손이자 원손이었기 때문인데요. 단종은 문종이 앞서 2번 이혼하고 마침내 3번째로 맞이한 세자빈에게서 얻은 귀하디 귀한 아들이었는데 첫 번째 세자빈은 문종의 사랑을 받기 위해 압승술이라는 주술을 사용하다 들켜 이혼했고 두 번째 세자빈은 궁녀와의 궁중 스캔들로 폐위. 우여곡절 끝에 3번째로 맞이한 세자빈에게서 태어난 맏아들이었죠. 세종이 그 어린 손자를 얼마나 노심초사하였는지 단종이 금성대군의 집에 머물 당시 병력 20명을 붙여 특별 경비를 세웠다는 기록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더불어 세종이 단종의 이름을 지을 때 외자가 아닌 두자, 이홍위로 지은 것도 굉장히 흔치 않은 일인데 우리가 아는 역대 조선의 왕 이름은 외자잖아요. 당시 백성들이 왕의 이름을 쓸 수 없는 피휘라는 관습이 있었는데 이 피휘 때문에 백성들이 너무 많은 글자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까봐 외자로 이름을 지은 거죠. 그런데 이홍이, 이름이 2글자죠. 2글자 이름을 가진 왕은 조선시대 역사상 딱 2명, 태종과 단종으로 원래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던 태종을 제외하면 조선 역대 유일한 두자 이름입니다. 클홍의 햇빛 위, 천하를 크게 비추는 밝은 햇빛이 되어라라는 뜻인데 왜 단종만 이홍이라고 지었는지는 전해지지 않지만 단종이 태어나고 5일 후 세종은 홍이란 이름을 가진 모든 이들에게 계명을 하게 했다고 하니 세종이 기존 관습에도 불구하고 단종의 이름에 꽤 공을 들였다는 걸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죠. 그간 우리가 접한 단종의 모습은 삼촌이었던 세조에게 왕위를 뺏긴 힘없고 어린 왕으로 그려져 왔습니다. 반면 영화에서는 어리기만 한 모습이 아닌 강단 있고 때로는 비범한 선택도 서슴지 않는 모습으로 그려지죠. 그렇다면 실제 역사에서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흥미로운 사실은 단종이 왕위에 올랐을 때가 12살이잖아요. 수양대군이 단종의 혼인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여러 가지 음모와 계획을 갖고 있으면서 단종의 국혼을 강요하는데, 그렇게 강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종이 단호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버지 상중에 있는데 어떻게 대례를 하냐 하는 식으로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를 보면은 단종이 이렇게 유약하거나 호락호락한 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영화 속 빼놓을 수 없는 인물, 세종의 6째 아들이자 단종의 숙부 금성대군. 영화 속에서 특히 각별해 보이는 금성대군과 단종의 사이도 흥미로운데요. 실제로 두 사이가 유독 각별했다는 내용의 기록은 없지만 단종이 3살이 되던 해 금성대군의 저택에 잠시 머물렀다는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둘의 사이가 꽤 가까웠을 것으로 학자들은 분석합니다. 전해 내려오는 설화에 따르면 금성대군이 사약을 마시기 전 내 임금은 북쪽에 계신다며 세조가 있는 한양 쪽이 아닌 단종이 있는 영월을 향해 큰절을 했다고 전해지죠. 결국 17살의 나이에 숨을 거둔 단종, 그리고 그 단종의 시신을 거두었던 어몽도. 당시 단종의 시신을 거두는 일은 그 누구도 해서는 안 될 금기로 여겨지며 시신에 손을 대는 순간 삼족이 멸해질이라는 공포까지 있었다고 하는데, 이때 영화에서 어몽도가 단종의 시신을 수습하잖아요. 실제로 역사에서도 밤에 어둠을 틈타 단종의 시신을 몰래 수습했고, 그 이후 어몽도는 가소를 이끌고 깊은 은거를 택했다고 기록돼 있죠. 족보마저 없애며 세상과 절연한 채 스스로를 지웠으며, 흥미로운 점은 당시 관청에서 그들의 행방을 쫓았으나 마을 사람들은 그들이 어디에 숨었는지 짐작하면서도 끝내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조 같은 경우는 결국 말년에 가서는 자기의 죄를 단죄하라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단종의 친인척들을 다 잘 챙겨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절에 가서 매번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절을 하고, 세조는 어쨌든 제위 후반기로 갈수록 자신의 죄를 뉘우치면서 불금도 드리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걸로 봐서는 아마도 컴플렉스가 있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알고 보면 더 재미있는 단종을 둘러싼 역사 이야기, 이번 설에 영화 보러 다녀오는 건 어떠세요?